문재인 대통령 걸어서 출근하고 또 현장을 직접 찾고 지난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추가 인선도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전열 재정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여민관이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이사한 뒤에 첫 출근이어서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어제 출근하는 모습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가세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있다, 여보. 바지 좀 조금 내려라. 왜 이렇게. 다녀와요, 고맙네. 당신 최고네. 네, 화면 영상 구성으로 보셨습니다. 자,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9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글쎄 이제 대통령의 출근 모습, 국민들이 그동안 봐오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선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 비정상의 네. 이거 청와대가 이제는 정상화되는 느낌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청와대가 상당히 청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 상당히 침울하고 무거웠다고 한다면 네. 어제는 말 그대로 풀을 청자, 네. 진짜 푸르고 맑은 그런 기운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인데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서 네. 또 이렇게 집무실까지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탈건의적이고 이게 또 뭔가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이 김정숙 여사와의 또 아주 그런 또 다정스러운 모습들 같은 네. 걸 보면 왜 우리 이 한자성에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아마 전체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이를 좀 길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한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이 지금 본관 집무실이 아닌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곳이 한국판 웨스트윙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문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참모들이랑 굉장히 격의 없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가깝게 이제 참모들과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여민관은 지금 좀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제 광화문 이 집무실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임시 사용하는 그러한 집무실이기 때문에 또 여민관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처럼 옆방 열면 비서실장 있고 저쪽 방 열면 수석 비서관 있고 이렇게 쭉 만들기에는 또 쉽지 않은 구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런 구조와 관계없이 일단 운영하는 행태는 상당히 참모들과 이렇게 가까이 많은 회의들도 하고 지난번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광화문 집무실은 조금 더 그렇게 예. 가까이 배치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공약상이라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광화문 집무실. 하지만은 지금 여민관의 사무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을 얘기한 것은 어떤 집무실 자체의 효용성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 그동안의 청와대로 상징되는 어떤 네.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소통의 이미지, 또 한국의 중심지 그러면서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에서 이제 공약을 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행자부 쪽에서 실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면 예. 내년 하반기쯤 늦어도 내후년 초쯤이면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찾아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는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놀려고 할 때 항상 막 밖에서
미세먼지가 막 나쁨 때문에 제가 막 나가지 못하는데 이런 막 친구들과 밖에서 놀려면 미세먼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미세먼지가 좋아야 할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네, 바깥에서 놀기도 좀 걱정되고 네, 그래서 또 미세먼지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조금 걱정되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미세먼지 대책을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 현장 방문 어제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1호 방문은 인천 공항에 가서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것은 본인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공약했던 일자리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예. 어제는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학교라는 현장도 찾았겠지만 네. 거기보다는 좀 더 포인트는 미세먼지에 지금 맞춰져 있다. 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후 화력발전소를 지금 가감하게 지금 폐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본인이 10대 공약 중에 지금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집권하자마자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착착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한편 앞서 우리 소정숙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문 대통령이 그냥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한다고 한다면 이 찾아가는 대통령은 좁혀서 직접 현장에서 그러니까 민의인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일종의 이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행보를 우리가 아주 자주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공약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임기 초반에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임기 초반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상 의원이 그 대통령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 정권 출범 100일이 그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예. 저는 거기 동의하거든요. 지금 정권이 출범해서 가장 힘 있을 때는 당선된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일 나아가서 한 6개월 안에 정말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 개혁 작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그 뒤부터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면서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소야대 국회이고 지금 야당들은 지도 체제가 전부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원래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에서 대통령의 어떤 선언적인 지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야당의 지도 체제가 정비되기 전에 그리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발빠르게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퇴임사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가 우리 검찰에 주어져 있습니다. 검찰권은 절제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는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미덕은 공정에 있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네. 자,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정의로움은 지나치면 잔인하다.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이미 가시화 사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등장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 좋은 편이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정 게이트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이 제대로 과연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의 언급 속에서는 약간의 뭐랄까요 이 지금 문재인 이 정부가 가고 있는 검찰 개혁의 강한 흐름에 대해서 약간은 견제하는 듯한 그런 흐름도 엿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여당만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검찰 개혁의 이 칼날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수남 검찰총장도 퇴임하면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고 향후 닥쳐올 검찰의 이 태풍 부분에서 후배들한테 이제 좀 당부를 하는 것인데 예. 걱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김수남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의 이러한 그 발언에서 나타나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사실은 뭐 정의가 지나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는 정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지난번 그 정권 때 있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이 정윤회 문건의 실체보다는 유출에다가 지금 그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렇죠. 네. 수사의 이 수사를 절제하는 그런 미력을 발휘했던 거 아니라 수사를 잘못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더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상당히 최순실 국정 게이트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까지 가는 상황에 있어서 검찰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러한 네. 부분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보다는 이 지금 새 정부의 그런 검찰 개혁의 드라이버에 대해서 뭔가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모습은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조국 수석이 뭐 앞서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이제 또 검찰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칼끝이 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김순환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측면도 나름대로 고려를 했어야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세월호 이 조사가 왜 중단됐는지 그리고 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조사 지시를 하고 민정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만 예.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방식은 저는 좀 지양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금 벌써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들어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그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수사할 수 있는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검찰이 자체적인 손에 맡기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 시비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이후에 이제 부적절한 만찬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난달 21일 일이거든요. 네. 지난달 21일이면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한 지 나흘 뒤입니다. 네. 수사 끝나고 난 뒤에 예, 뒤죠. 나흘 뒤인데 그 특수본 총책임자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 네. 않습니까? 이 특수본 산하 검사 6명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의 그 안태근 국장을 포함한 3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폭탄주도 좀 한 잔 돌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격려도 하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또 법무부 그 간부들에게 일종의 격려금 뭐 이렇게 줬고 또 마찬가지로 안태근 국장도 이 특수본 검사들에게 또 수고했다라면서 격려금을 줬다.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네. 봉투를 하나씩 돌렸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그 시기라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이 특수본 수사 부분에서 비판이 굉장히 셀 때인데 모여서 같이 저녁에 그렇게 폭탄주를 돌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수사 성과를 일정의 이제 좀 자축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 여론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도가 됐지만 그 우병우 전 수석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 이 사이에 거의 전화 통화를 1000번 가까이 한 걸로 네. 물론 뭐 통화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했기 때문에 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통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 국정농단 사태 부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안태근 국장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던 핵심 인물입니다. 예. 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또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과 이런 자리를 가졌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또 뭐 돈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다. 예. 돈 봉투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미묘한 흐름이 뭐냐면 이게 좀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 초입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복잡한 어떤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뭐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것 외에도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정농단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와 마찬가지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안태근 국장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수사를 하지 안 했죠. 않았거든요. 예.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마치 거기에 대해서 자축이라도 하듯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자고 수사를 해야 하는 주체가 그 만나서 식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래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이 지금 배석했던 그 법무부 그 과장들 다 예. 검사들입니다만 후배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금일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왜 그러냐고 나면 법무부가 사실은 이 검찰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잖아요. 예. 그럼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아무리 자신이 검찰 기술을 선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상급 감독기관에게 이 돈봉투를 준 거하고 똑같은 행위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의 그 법무부 자체가 장관, 차관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그 지금 그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국장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식구들끼리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법무부의 민간인화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법조인을 선임하자는 목소리가 저는 이번 차제에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인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당시에 안희정 그 지사의 캠프 측의 대변인이었는데요. 이러면서 문 대통령의 탕평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인사였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그 상대 후보의 그 입노릇을 했던 그 대변인을 했던 네.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 자신의 입노릇을 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참 보기 드물었던 그런 하나의 한 장면인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내 편 가리지 않고 다 아울러서 쓰겠다는 그런 탕평의 의지가 저는 담긴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박수현 지금 대변인이 네. 상당히 그 지난번 그 의원으로 그 있을 동안에도 이 당의 대변인을 여러 차례 하면서 대변인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탕평의 그런 의지 못지않게 네. 이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요즘 인사에서는 친문계 인사들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에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본 것을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저의 퇴장을 끝으로 해서 친문 또 친노 프레임이니 또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는 거두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삼철 많이들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정권에서의 문고리 3인방과 좀 비교가 되는 삼철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이제 이호철 또 양정철 또 전해철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삼철을 가리키는 건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호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해외로 떠났죠. 지난번에 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떠났고 오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우리는 비선이 아니라 묵묵히 도왔을 뿐이다. 더 이상 삼철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은 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요. 네.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관심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맡는다, 또 상황실장을 맡는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오늘 본인이 이선 후퇴를 선언한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홀가분하게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네. 의사를 이제 분명히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맡든 간에 공적인 자리에 그래도 배치를 하는 것이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좀 막아주고 오히려 다 나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이제 본인도 이선 후퇴를 하고 대통령과도 얘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속에서 했을 텐데 이 세간에서 보는 양정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실세 인물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실세들에게 접근하려는 그 아주 집요한 움직임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잘 견뎌야 되는 숙제를 본인이 또 안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양정철 전 비서관을 보내면서 눈물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 기간 안에 이 삼철의 역할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사실 그 삼철을 옆에서 데려다 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꿀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지금 전국을 지금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의 이미지가 더 두드러지면 안 되고 네. 지금 당장은 탕평의 이미지를 더 내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스스로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또 향후 전국 추이나 그리고 또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자신의 뜻을 또 관철해 줄 또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 또 데려다 쓸 가능성도 저는 그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네. 어쨌든 이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시민으로 남겠다. 그리고 또 이호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깨어 있는 시민으로 남겠다는 그러한 그 이런 입장 발표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그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역대 보통 그 선거할 때 보면 이 대통령 그 후보 강력한 후보의 측근들이 뭐 우리가 대선 승리하고 나면 뭐 임명직 공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언들을 많이 했지만 네. 이번에는 사실 그런 선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집권 이후에 오히려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국민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특히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2파전을 벌이게 되는데 친문과 비문계 이 두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원내대표에 선출될지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우원식 의원은 뭐 비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범문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일단 우원식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한번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원도 재수 도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1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결선에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7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절치부심해서 계속 그 표밭을 다져왔고 원래 이제 김근태계이지만 범친문 인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4년 정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그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만 한 5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 정도 당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이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번 예. 2012년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상황실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그렇게 친문 인사인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원내대표 이 경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청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향후에 이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핵심적인 키맨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원식 의원이 조금 제가 보기엔 준비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네. 이제 친문 인사들이 만약에 홍영표 의원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표를 몰아준다면 홍영표 의원이 또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약간 예측하기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19대 대선 이후 국민의당도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역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오늘 3파전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해서 좀 당이 좀 정비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계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 분이 뛰고 있죠. 유승엽 의원, 예. 김동철 의원, 김관영 의원이 뛰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입장이 조금씩은 향후 자신이 당선되고 난 뒤에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자신이 일단은 지금 잠깐 기간 동안이긴 하겠지만 예. 일종의 그 원내대표로서 비상대책위를 끌고 가는 당 지도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에다가 조금 방점을 찍는 쪽이고요. 예. 유승엽, 김동철 의원은 이어 반면에 지금 자강론을 좀 내세우고 있는 측면이기 예.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국민의 정당의 그런 앞길 자체가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뭐 세 분의 그런 여러 이력이나 이런 경력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판세는 좀 팽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기회에서 바로 결정나기보다는 2차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정치권에서 예정돼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